강의는 막스와 레닌의 저작에서 국유화의 의미라는 강의고요. 이 강의 맡은 저는 사회주의대학 수기년입니다. 한국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면 이제 막스 저작에서의 국유화, 토지 국유화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사실은 막스 이제 우리가 지대로는 이미 공부를 했죠. 네, 했지만 막스가 그 지대에 관련된 거나 뭐 토지 문제 이런 거는 농어 문제 이런 거 별로 안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나중에 좀 다뤘거나 일부 한 거를 지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교재에서 이제 제가 이제 도입부에 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지주의 문제, 토지의 문제, 지대의 문제를 다뤘다는 거죠. 이를테면 1844년에 나온 경철 수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수구라는 책 보면 그 지대 혹은 지주, 토지 소유자에 관련된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막스가 이제 1848년도에 혁명이 있었는데 그 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정치경제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했던 초창기, 1850년대 초창기에 사실 본격적으로 지대론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일찍부터 지대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외로 이제 자본론 3분에 있는 지대론 원고가 상당히 빨리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1872년에는 막스의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라는 글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상당히 이제 토지 문제,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 문제, 뭐 지대 문제 그런 이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고민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막스가 이 문제를 상당히 일찍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산당 선언 아시죠? 공산당 선언 많이 읽어도 보셨을 것 같은데 공산당 선언 보면 2장에 보면은 맨 끝에 10가지 방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방책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뭐 교재에서 정리했는데 토지 소유의 몰수와 지대의 공적 용도로의 전용.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몰수한다. 이게 독일어인데 이제 영어에서는 폐지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 자체를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그리고 나서 지대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얘기 드렸던 토지 국유화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거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를 한다고 지대가 곧장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일정 정도 지대가 남는데 그 지대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 1848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스가 이제 32세 때인가 썼다고 하는데 이제 일찍부터 이 토지 국유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인터내셔널에서 토지 국유화가 사실상 그 공식적인 요구로 결의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다는 거죠. 제일 인터내셔널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 이런 얘기 나와서 그 사회주의 노동운동사 공부를 하셔야지 또 이런 부분들 쉽사리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노동자들의 최초의 국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서 이제 토지 국유화 요구가 공식적으로 결의가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막스의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라는 토지 국유화의 이론적 배경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공부를 하신 셈이에요. 마스의 지배론에서 기본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저번 강의 때 사실은 마스가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한번 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대한 공작이라고 해서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과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한 것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대한 공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후자의 부분에서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런 토지 소유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소유와 관련된 계급들 간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자본주의 생산수단 생산 양식이 이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고 한 부분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상기하실 수 있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한 게 자본주의의 초기에 발생한 사적 소유의 한 형태로서의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죠. 근데 이제 생산수단의 토지도 생산수단이죠. 근데 토지는 또 다른 생산수단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본가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본가들도 이 토지는 어떻게든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토지의 사적 소유는 상당히 자본주의 초기 단계부터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거의 이제 자본주의 시작과 더불어 토지의 사적 소유가 시작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토지의 사적 소유가 돼야지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제 사적 소유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 대토지에 입각한 사적 소유가 있고, 하나는 토토지 소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대토지 소유가 사적 소유 형태로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귀족들의 이제 토지 소유가 이제 해체되면서 농민들이 다 이제 토지를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소규모 이제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전자가 어느 경우죠? 영국이죠. 그리고 후자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 어떤 단계가 됐든 대토지 이제 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땅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직접 생산자들이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쫓겨난 농민들이 이제 노동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립되고 대토지 소유로 전환이 돼야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임금 노동자도 형성된다는 거고, 소토지 소유로 시작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토지 소유 같은 경우에는 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형태다. 아직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기 전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자본론 3본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그리고 직접 생산자로부터의 토지 수탈, 한쪽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다. 자본주의의 아주 초기부터 등장한 사적 소유의 형태가 토지의 사적 소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지배계급의 하나가 바로 토지 소유자 계급, 지주 계급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대 계급이라는 얘기를 하죠. 양대 계급이 어떻게 생겼어?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지배계급은 자본가들이고 자본가 계급이고 노동자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피지배계급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본주의에서의 지배계급은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헨리 조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헨리 조지 얘기하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뭐 불로소득에 대해서 뭐 증세를 해야 된다. 토지공개념 뭐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계신 뭐 김민현 동지가 글도 쓰고 그랬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지주들이 가져가는 지대만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고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유는 불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 계급하고 토지 소유자 계급, 지주 계급이 똑같이 이제 지배 계급인데 근데 이걸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만 나쁜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소부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선에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양대 계급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또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 국유화론이나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토지 문제, 그 부동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가 또 상당 부분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막스가 이제 고타강령 초항 비판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 이게 짧거든요. 이거를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의 독점은 더구나 자본 독점의 소재이다. 와 자본가의 독점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자본가 이제 토지 소유자는 각 공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같은 생산수단이지만 토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다른 토지 소유자 계급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 두 계급 간의 그 어떤 갈등이 이제 상당히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게 이제 19세기의 영국 정치잖아요. 자유당과 보수당, 뭐 토리당, 희구당이 사실 이런 대결 속에서 쭉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뭐 변혁당에서 이제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쭉 얘기하다 보면 변혁당에서는 어떤 지대,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소유 이게 자본하고는 좀 다르다, 자본가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인식을 못하니까 그 지대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같은 자본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연관되는데 토지의 사적 소유는 자본가들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러니까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들이 공이 다 지배계급인데 이 둘이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저번에 이제 막 이것도 다 지대론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토지에 자본을 투여해서 생산량을 아무리 늘려놔도 결국에는 그 성과는 다 토지 소유자들이 그냥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회 발전에 상당한 부를, 막대한 부를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가들 입장 그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하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토지 국유화와 그 논하고도 그 맥이 닿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철폐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뭐 완전히 철폐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이
자본가들이 사라지면, 토지의 사적 소유가 사라져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가는 몫이 이제 사라지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가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그 국유화 요구 자체가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고, 네 번째로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합리적 농업과 상충하고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저번 강의 때 이제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가들이 토지에 그 자본을 투여해서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성과는 다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개간하고 그 생산력 발전시켜 가지고 이걸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전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최대한 이익 그 빼고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게 차라리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게 요식업 이런 데서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제 목을 만들고 손님들 만들고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그게 이제 지금 비용도를 올려놓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 건물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 올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잘해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농업이 불가능하고 약탈적 농업으로 가고, 그리고 생산력 발전 자체도 상당히 오히려 토지의 사적 소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가지가 이제 사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지대론 할 때 많이 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막스가 이제 이 토지 국유화를 얘기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자본주의에서도 양립할 수 있는 요구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것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갈 수가 있다, 더 급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 좀 22쪽 보시죠. 22쪽 보면 이와 같이 학설사 제가 인용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막스 이와 같이 학설사에 이제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을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 그런 그 느낌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가져간다면 자본가는 필수적 직역일 뿐 아니라 지배 위치의 직역이다. 다른 한편 토지 소유자는 이 생산 양식에서 상당히 불필요하다. 토지 소유자의 유일한 자격은 토지가 공적 재산이 아니어야 하고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조건으로서 그것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만약 토지가 완전히 국가 소유로 된다면, 즉 국가가 지배를 수취한다면 완전히 실현된다. 고대 세계와 중세의 생산에서 중요한 직역이었던 토지 소유자는 산업 세계에서 쓸모없는 과잉이다. 따라서 급진 부르주아는 여기 다른 모든 세금들도 액수할 수 있을까 싶은 요령으로 이론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논박하는 데에 다다른다. 그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토지가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의 공동 소유로 전환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계획에는 용기가 부족하다. 한 소유 형태, 그 조건의 사적 소유 형태 중 하나, 한 소유 형태에 대한 공격이 다른 형태에 대해 적지 않은 의심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르주아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이긴 하지만 토지의 사적 소유는 좀 다르고, 사실 자본가들도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빌려야 된다고 지주로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지배계급은
자본가 계급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계급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 또 양쪽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좀 철폐되면 자신의 지대도 없어지고 혹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토지 국유화 요구가 자본주의와도 또 양립할 수 있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생산수단도 뭐 다른 생산수단도 뭐 굳이 사적 소유로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도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토지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는 얘기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보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공격하면서 이제 토지 구별을 주장하게 되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뒤흔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역으로 토지도 이렇게 사적 소유가 철폐될 수 있다면 다른 생산수단도 철폐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이 자본가들도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둘이 서로 결합해가는 그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토지 국유화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폐지되어 추진위원회에서 과도적 요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도적 요구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 국유화가 이제 막스가 이제 그 활동하던 시절에 어떻게 이제 이제 논의가 전개됐는가, 그리고 그 주장이 어떻게 확산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 186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이 이제 공식 명칭은 국제노동자협회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제 최초의 국제조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어떤 단일한 조류와 이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사상과 조류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스의 어떤 이념은 되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당시 초기에는 이제 소수였죠. 그리고 뭐 프로동주의나 혹은 노동조합, 영국 노동조합주의나 혹은 심지어 소부르주아 뭐 민주주의 주장하는 뭐 마치니 뭐 이런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잡다하게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데 점차 노동자들이 그 조직에 대거 참여하면서 그 분위기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동주의나 이런 거는 뭐 아마 다음 강의에서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엥겔스의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하여 이제 강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프로동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프로동주의는 소규모 생산, 소상품 생산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전면적인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존재했던 장인들, 다양한 이제 소규모 생산하던 사람들의 그 어떤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화된 거죠. 그런데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파업 투쟁이 이제 유럽에서 확산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이 이 파업 투쟁을 지원을 하면서 국제적인 이제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인터내셔널 자체가 이제 그런 파업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제 파업 파괴자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하고 있으면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외국이나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무기력화하는데,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막는 역할들, 그리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잘해서 이제 지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이 이제 대거 이제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동주의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막스 이념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막스의 주장이 이제 그 제일 인터내셔널의 주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 국유화다. 그래서 프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사실 이제 사망한 시점인데 이제 프로동 추종자들이죠. 제리 인터내셔널에 이제 들어와서 주장했던 게 협동조합 그리고 상호 신용은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은행들이 쉽게 금융가들이 헤쳐먹고 우리들 너무 피부가 먹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를 대거 낮추고 혹은 금리를 없애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이제 쉽게 대출을 해주면 노동자들이 이제 생활하기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프로동이 이제 소규모 이제 상품 생산을 이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토지 농업에서는 소토지 이게 소농의 어떤 지속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공적 소유 이제 국가 소유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토지를 농민들한테 다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이제 대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기에 이제 가령 제가 이제 뭐 1867년 노잔대, 1868년 브루셀대, 69년 바젤대 이런 그 대회를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차 이제 처음에는 좀 운송 유통수단에 뭔가 국가 소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결의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그 사회화 혹은 국가 국유화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결의가 채택된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68년도에는 토지도 국유화하자, 농지도 국유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프로동주의자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해놓고서 근데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해에 이제 바젤대에서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결의를 한 거죠. 이때는 이제 프로동주의자가 농민의 소토지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자라는 이제 결의를 가지고 나왔고, 그 이제 다른 측에서 이제 드페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토지의 이제 국유화를 이제 주장하는 결의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9세기 이제 국제 노동운동의 중심에 이제 토지 국유화가 이제 중심 어떤 요구로 이제 정립되게 되는 거죠. 마스의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라는 글도 이 시기보다는 조금 몇 년 후에 나오긴 했지만 동일한 관점 속에서 제일 인터내셔널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럼 토지 국유화 이거 뭐냐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회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논쟁이 있고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 지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토지 국유화 문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좀 막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그 도움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리해서 준 글이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라는 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토지의 소유가 자연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완전히 헛소리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다. 토지를 사적 소유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권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거고 오히려 처음에 약탈을 은폐하는 거다. 이 약탈을 은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쪽 배경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이제 소유 형태라고 사적 소유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토지의 사적 소유가 형성되면서 점차 그거에 의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토지로부터 유리돼가지고 노동자로 이제 도시로 이제 쫓겨서 이제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거는 이제 약탈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토지가 국유화되는 것은 사회적 필연이다.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자본주의 생산 장식의 이제 역사적 공헌이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입증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사적 소유된 거는 이거 불합리한 거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아닌 그러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인 발전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국유화가 이제 하나의 사회적 필연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토지 소유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농업의 이제 발전을 가로막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론적 배경은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제 과도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의 국유화가 이제 가면 사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많은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공업에서건 농업에서건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막스의 이제 저작에서의 토지 국유화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어떤 큰 흐름은 토지의 이제 사적 소유라는 것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하나지만 다른 이제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토지의 사적 소유자가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그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지배계급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것이 합리적 농업도 막고 생산의 발전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토지 국유화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도 좀 영입 가능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토지의 사적 소유 철폐는 사적 소유 자체를 철폐하는 것으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공격은 다른 것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스가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